네, 안녕하세요. 최병천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앞에서 박능우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9월에 제가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냈었는데요. 하필 그 한 달 반인가 있다가 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 수술이 약간 그때 막 이 눈 수술 한 몇 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수술한 당일날 어떻게 발표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엄청 불편하게 이제 강의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잊었던 기억이 막 나기 시작했네요. 네.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제 정책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책 내용을 이게 세부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이런저런 토론을 좀 같이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같이 공유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여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정책 자료집을 얼마 전에 내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고 안 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좀 이제 고민을 같이 나누는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개략을 보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제목들만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많이 정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구나 정도를 이번 총선 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대선과 총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정책 관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저런 기자분들이 문의하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행정부 중심 체계고 미국식 삼권 분립과 다르게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거거든요. 미국은 행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은 입법부만 가진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정부가 법안까지 발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총선과 대선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인데 총선은 대통령을 바꿀 수 없는 제도가 총선이고 대선은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선거가 대선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행정부가 인사권과 예산권과 법안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행령에 위임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KBS 수신료를 없앤 거는 시행령을 통해서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입법권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은 제왕적 행정부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는 정책이 중요해지고 총선 때는 정책이 덜 중요하다. 왜냐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러저런 장난을 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정책이 중심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걸 국민의힘 거 먼저 보겠는데요. 민생 활력, 새로 희망에서 이런 이제 자산 형성 지원,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 요거는 이제 이러저런 내용이고 그리고 근로격차 해소, 이번에 이제 그냥 윤곽을 보는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해가지고 약간 정치개혁을 얘기했던 거 몇 가지 있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혁신, 돌봄 교육 환경 구축, 그 다음에 저출생 문제 및 국가 책임 강화, 돌봄 격차 해소, 어르신 관련된 정책, 간병비, 국가 책임, 어르신 일상 지원, 어르신 생활 지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중소벤처 지원은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들을 쭉 열거 방식으로 해놓고 들어가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지속성장 지원,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 경제도약, 신산업 미래산업 육성, 그래서 뭐 등등 첨단산업 시장 경쟁력 이런저런 정책들을 좀 열거식으로 많이 모아놨는데요. 투자 활성화로 수출 강국은 뭐 반도체 산업 지원하고 이러저런 투자와나 글로벌 통상 국가로 되는 걸 지원하겠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교통 인프라 관련된 SOC 지원 정책들을 담고 있고요. 의료 격차 해소 관련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뭐 농촌 지원, 농어촌 지역에 관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민 안전 건강 지킴 해가지고 이제 범죄 대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촘촘한 의료복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건 및 의료 관련된 정책들을 담고 있고, 스마트 국민 안정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뭐 화재라든가 재난 안전이라든가 소방 관련돼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자유평화 안보, 이거 외교 안보 관련된 거고요. 기후위기, 저탄소, 기후산업 녹색금융 성장 지원, 탄소 감축에 관한 생활 속 실천 지원. 그 다음에 모두 함께 동행을 해서 아동 청소년, 이거는 이제 계층 타겟별 관련된 뭐 청년 정책, 여성 정책,
한부모 가장, 위기 임산부, 장애인, 군인, 공무원 관련돼서 제복 공무원, 사회적 약자,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하겠다 등등 다문화 가구, 1인 가구, 반려동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곧바로 이제 저기 민주당 걸 좀 잠깐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정책도 앞에서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뭐가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이거는 민주당의 약간 그 공약 중에 약간 요약편에 해당하는데요. 청년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지연, 그 다음에 초등 돌봄, 월 20만원 대학교 기숙사 5만원 건설, 어르신들 관련된 점심밥상, 이거는 서로 양당이 좀 더 나오고 있고요. 저출생 종합대책, 군 장병 처우 개선,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그 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양육비 대지급 관련 정책 간담회, 최근 한 몇 달간 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반려동물 공약,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세트, 직장인 공약, 화재로부터 소방관 국민안전부와 가계통신비, 반도체 산업 지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반도체 벨트가 이번 선거에 되게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어서, 그 다음에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농산물 가격 안정 등등,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과나 아리백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좀 양당의 정책을 좀 뭐랄까 아주 그냥 수박 겉핥기 비슷하게 한번 살펴본 거고요. 제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번 지금까지 쭉 얘기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의 특징은 물론 이거가 이 자료집이 나온 이후에도 좀 발표된 것들이 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다 업데이트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전형적인 백화점식 공약, 그리고 약간 이제 물론 그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그리고 현재 이 자료집만 가지고 자료집만 봤을 때 역시 민주당 공약 역시 전형적인 백화점식 공약. 그러니까 이거는 공약하는 우리 공약 자료집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카테고리별, 거의 상임위 모든 상임위를 포괄할 정도의 카테고리별이 있고, 또 하나는 타겟별이에요. 유권자 타겟별. 뭐 아동, 뭐 어머니들, 아이들, 청소년들, 노동자들, 뭐 장애인들 등등 이렇게 쫙 카테고리별. 그래서 두 당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형적인 방식. 이건 뭐 나쁘다는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으로 표현했을 때 전형적인 방식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사람들의 그러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우리 정우성 씨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 정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앞에서 이제 처음 행사 시작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억 속에 떠오르는 정책 공약은 뭔지를 한번 최근 한 3달 가까이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복기해 보면 뭐가 좀 떠올랐을까? 가장 큰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있죠.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지금 2,000명 정원 확대를 하겠다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발표한 거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종시를 국회로 이전하겠다는 걸 발표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이라는 거를 어제 이것도 발표했어요. 그래서 5대 정책은 출생과 관련된 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 지원, 경로 점심 지원, 이렇게 5가지를 묶어서 기본사회 5대 정책라고 약간 카테고리화해서 발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이것도 며칠 전에 발표해서 상당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감으로 탁 떠오르는 건 이 정도가 아마 가장 인지도가 있는 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좀 토론용까지를 염두에 두고 좀 얘기를 해보면 정책이 뭐냐, 공약이 뭐냐, 그거는 정당의 유래가 아까 파티에서 나왔는데 파티의 그냥 단순한 말은 파트예요, 파트. 특정 부분을 대변하는 게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의 본질 같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정당은 책임 정당으로서 했던 공적인 약속, 여기에 공적인 약속에는 그 당의 정체성, 세계관, 그 당이 꿈꾸는 어떤 세계, 세상 이런 게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그 관료들이 하던 역할이 많았는데 관료들이 하던 역할에서 뭔가 미디어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영화 공작이란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직후에는 민주화는 됐지만 정권 교체는 안 됐었어요. 87년 이후에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되는 게 97년도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또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여야가 약간 세력 관계가 팽팽해졌다 그럴까요? 옛날에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 우위사였다라면
이게 서로 경합관계가 되면서 선거 자체가 치열해지면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약간 표중심 사고가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이게 당선이 돼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책 및 공약을 볼 때 또 하나 필요한 관점은 저는 이슈 파이팅의 관점이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제 저는 같이 좀 포함해서 약간 토론 병에서 저는 특히나 이제 이 어떤 사회과학을 꾸준히, 아마추어긴 하지만 사회과학을 꾸준히 공부했고 경제학을 했고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었고 서울시 정책보좌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자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사회과학과 미디어와 그다음에 이제 정치공학 이런 거에 걸쳐 있는 것에 이제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종사했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려는데요. 제가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의 그동안의 양당이 나온 정책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새끈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쟁점이 되거나 이슈가 된 건 살짝 있다. 근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이슈란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 정책보좌관 할 때 박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내용도 그건데요. 제가 그때 뭐 짧은 기간이지만 있으면서 얘기했던 게 시장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가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가 중요한데 우리 여기 이제 좀 제가 다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그냥 편하게 제가 우리 혹시 박감기 부사장님께서 이슈를 그냥 한글로 옮기면 뭘로 좀 바꾸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문제. 우리 사회 문제. 시대적 과제. 우리 혹시 박능우 장관님은 쟁점. 그리고 우리 성 이사장님은 성경육 이사장님께서는 쟁점 사회 문제. 다 이제 뭐 우리 그냥 다 한글로 번역하면 다 이제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정치적 의미에서 이슈는 제가 생각에는 뭐 쟁점이 원래 가장 좀 맞는 말 중에 하나인데 화제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제란 말도 맞고 쟁점이란 말도 맞는데 약간 그 어감까지 살리면 화제거리. 그럼 화제거리가 뭐냐 하면 화제거리라는 건 우리 막 바이럴이 많이 된다 그럴까요? 막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 저는 그게 화제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이슈가 안 되는 정책이 있고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어요. 이슈가 안 되는 정책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치 영역이라기보다 약간 행정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슈가 되는 거는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한 건데 행정 성격이 강한 정책과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기준은 뭐냐? 이슈가 되는 건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고 이슈가 안 되는 건 행정적인 거다. 그러면 한국 정치사에서 87년부터 쭉 지금까지 9번의 총선, 8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또는 뭐 그 지방선거가 또 그 9번 정도가 있었는데 뭐가 이슈가 됐을까를 한번 복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제가 오늘 특히 이제 만나서 그 이후에도 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정책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학자분들이거나 교수님들은 정책을 대할 때 학문의 연장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 쪽에서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저는 이제 정치 사이드에 있으면서도 사회과학과 경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이슈가 됐던 사례를 복귀해보면 우리 정 교수님, 그 정성훈 교수님은 한국 정치사에서 이게 좀 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정책 중에서. 그런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뽑아보시면. 그럼 한 박자 있다고 우리 강 교수님 그냥 한 개 내지를 2개만 한번. 그런 이제 좀 더 그런 이제 담론이고 세부 정책 또는 정책으로 한번 조금 더 구체화해 보시면. 기본소득. 그쵸. 그 이슈가 됐죠. 무상급식. 행정수도 이전. 혹시 또 우리 우리 4대강 개발. 네. 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다 넓게 보면 이제 포함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을 보면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이 거의 승기를 좌우할적으로 충청도표를 다 가져갔죠. 그게 있었고 2010년 무상급식이 대표적이었고 2012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패키지로 하면서 세부적인 정책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국토보유세도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도 이슈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슈가 됐던 사례들을 그렇게 했는데 실은 선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선거는 총선 9번 있었고 대선이 8번 있었는데 그게 다 항상 이슈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정책이 항상 이슈가 됐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에 이슈가 되나 이런 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관련돼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무엇인지만 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관련된 책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는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2년 총선이 저는 약간 역대 선거의 교과서 같은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2년 4월에 총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고 2012년에 곧바로 또 대선이 있었는데 12월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랑 복지국가라면 이슈가 되고 원래 그거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하던 얘기였어요. 당시 이제 우리 유종일 교수님은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뭐 자료집도 미리 내시고 그랬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뭐 특별히 많이 듣지도 않았는데 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하면 이슈가 그렇게 되고 민주당이 그걸 하면 이슈가 안 됐을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거는 저는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어야 된다는데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라면 개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라면 사람이 개를 무는 행위예요. 왜냐면 와 살다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해? 야 살다 그냥 박근혜가 복지국가를 해?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있던 대통령 선거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당내 경선을 세게 붙었어요. 당시 한나라당에서 정동영이 민주당 후보였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핵심 공약 또는 담론이 뭐였냐면 줄푸세라는 거였어요. 혹시 우리 그 강 교수님 혹시 줄푸세가 풀네이밍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많이 들어갔는데. 네, 우리가 아시는 분은 많을 텐데 혹시 성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세금은 낮추고 적게 하고. 두 개를 맞았는데 지금 하나가 약간 이제 줄푸세에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뭐가 새가 있어요. 새가 참고로 아이가 아니라 어이예요. 어이. 세금은 낮추고. 아닙니다. 법치는 세우고. 예. 그러면 규제는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고인데 이 줄푸세란 말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처럼 1979년의 대처리즘, 1980년에 미국의 레이건이즘 두 가지를 짬뽕해서 줄푸세를 얘기한 건데 더 놀라운 거는 2007년에 줄푸세를 얘기했던 박근혜는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는데 2007년은 왜 줄푸세를 얘기했냐면 상대 경쟁 후보가 이명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명박의 이미지는 뭐냐면 중도 실용주의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포지션을 염두에 두면서 너 중도 실용주의냐? 나는 보수의 적자다. 내가 진짜 보수다. 너는 보수 후보가 아니야. 나는 줄푸세 후보야. 대처리즘과 레이건이즘을 계승하는 사람 나야. 너는 약간 사이비야. 너는 수박이야. 이게 실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줄푸세를 얘기하고 근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중도 확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 보수 이미지의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랑 복지국가를 얘기하니까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개가 사람 무는 게 별게 아니라 보수가 보수 얘기하면 이슈가 안 되는 거고 진보가 진보 얘기도 이슈가 안 되는 거야. 보수가 진보 얘기를 하고 진보가 보수 얘기를 해야지 이슈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은 자기네 내부에서 감당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최병천이 정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다 깨를 벗고 광화문 사거리에 나체를 나가가지고 뭐 김정은 만세, 시진핑 만세, 푸틴 만세를 하면은 그걸 1시간 동안 제가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사람이 개를 무는 거예요. 야, 최병천 저런 인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거는 비호감을 증대시키는 의외성이에요. 호감을 증대시키는 의외성이 아니라 제가 이 원리, 야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랑 복지국가를 하면 이슈가 되고 민주당이 하면 왜 이슈가 안 되냐면서 중요한 건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좋은 정책, 좋은 이슈가 되는 정책은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제가 결국 최종적으로 불발탄이 됐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시절에
2020년에 부동산 논란이 한참 뜨거울 때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거는 사대문 안에 항정된 용적률 1000% 공급 방안이었어요. 그러면 용적률 1000%가 나중에는 결국 민주당 수용했거든요. 저 일부러 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내부에 편견들이 있어요. 진보는 이러이러면 안 되고 보수는 이러이러면 안 된다는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편견을 역으로 활용하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용적률 1000% 방안이 있다 그러면 유권자를, 저는 이제 나중에 그런 약간 정치공학적인 걸 관련돼서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 저는 유권자를 5개로 나눠요. 적극진보, 소극진보, 중도, 소극보수, 적극보수, 이렇게 5개 유권자가 있으면 비중은 20%라고 가정하지만 정치적인 관심과 관심도의 정도가 좀 달라요. 예컨대 적극진보랑 적극보수는 정치의 고관심층이 70% 정도 에너지가 있고, 소극진보와 소극보수는 정치의 관심층이 50% 정도가 있고, 중도는 상대적으로 한 30% 정도의 정치의 관심밖에 없으면 평상시에는 적극진보 목소리와 적극보수 목소리가 더 세요. 또는 이건 뭐 강경보수, 강경진보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투표율이 지방선거는 50%대, 총선은 60%대, 대선은 70%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점점 중도 진보 및 중도의 지지까지 받아야지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 때는 저거가 중요하고 본선 때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대문안 용적률 1000% 마찬가지인 건데,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상대방 정책 중에서 또는 우리의 편견 중에서 상대방 정책 중에서 옳은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수위별로 쭉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게 대중들의 관심사이면서도 중도의 호감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저거는 보수 주장이지만 맞는 정책이었어 라는 걸 발견해서 그거를 결정적인 대선 때 몰래 가지고 있다가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쳐서 등등등 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죠.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했던 것처럼. 그게 저희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했던 거는 일종의 이제 저거였던 거죠. 용적률 1000%도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슈가 되냐면, 지금이 32분인데 제가 3분 안에 끝나면 제가 시간이 맞을 겁니다, 아마. 어떤 경우에 이슈가 되냐면, 이슈는 화제거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제거리가 안 되는 건 이슈가 아닌 거죠. 이슈가 되는 건 논리적으로 크게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대적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찬반 논란이 붙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급식은 왜 이슈가 됐냐면, 당시에 이명박 정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85%가 한나라당이었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당시에 무상급식을 낼 때 그쪽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2가지 때문에 반대했어요. 김상곤이 추진하는 건 찬성해줄 수 없다. 기분 나쁘다. 진보교육감한테 성과 주는 거 기분 나쁘다. 2번째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기분 나쁘다. 저건 빨갱이들 용어다. 그래서 걔네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무상급식은 우리가 이슈를 만든 게 아니라 저쪽이 이슈를 만든 거야. 저쪽이 반대를 해줬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지, 저쪽이 만약에 무상급식 미투, 콜 했으면 이슈가 안 됐을 거야. 그래서 대적 전선을 형성하는 이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건 정말 우리가 기발해가지고 쟤네가 도저히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건 유권자들도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유권자들도 좋아하면서도 이슈가 돼야 되는데, 저쪽이 우리도 찬성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슈가 안 돼요.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대내 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대내 전선이라는 뭐냐면, 과거의 진보와 현재의 진보가 대립하는 거고, 과거의 박근혜와 현재의 박근혜가 대립하는 거고, 과거의 박원순과 현재의 박원순이 대결하는 경우예요. 그게 뭐냐? 박근혜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가 그런 거야. 경제민주화 노선과 줄푸세 노선은 모순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승민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보다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게 훨씬 더 파괴력이 세요. 그리고 민주당에 누가 됐든 간에 민주당에 약간 중도스러운 분이 예컨대 정세균 후보님이 용적률 1000%를 주장하는 것보다 박원순 시장님이 용적률 1000%를 주장하면 파괴력이 훨씬 세요. 살다 박원순 시장님이 용적률 1000%를 주장하네? 평소에 박 시장님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논쟁을 하면, 아까 전에 유권자 5개 했는데, 진보 내에서는 그게 5.5대 4.5로 밀릴 수 있어요. 진보 내에서는. 그런데 중도 및 보수는 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유권자를 합치면 용적률 1000% 딱 논쟁이 붙었을 경우, 저는 최소한 6대 4로는 이겼을 거로 봐요. 진보 내에서는 심지어 5.5대 4.5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유권자 중에서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사회적 전선 형성은 뭐냐면 거대 사회적인 집단이랑 충돌하는 경우야. 삼성과 싸운다든가 의사 집단과 싸운다든가 어떤 거죠. 그런 정도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내셔널 아젠다 우리 이재명 시장은 뜨고 박원순 시장은 뜨지 못했던 이유가 이재명 시장은 계속 내셔널 아젠다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타겟이 분명한 예컨대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 이런 등등은 교복 무상지급 이런 건 내셔널 아젠다이고 타겟이 분명했는데 박 시장님은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면서 로컬 아젠다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관심의 관계자의 범위가 달라져요. 책 중에서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샤슈 슈나이더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갈등의 참가자를 키우고 갈등의 개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정책은 아기자기한 정책은 다 까먹게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관심 갖는 거. 그게 부동산 공급 방안. 예컨대 뭐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이런 거다. 그래서 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 시점 제가 이기는 정치학에서는 정책도 했어요. 우리가 마무리 발언만 간단하게 하면 대적 전선을 형성하는 건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저쪽이 하는 거야. 2002년도 행정수도 이전이 이슈가 된 거는 이회창 후보와 조중동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시에 오케이였으면 이슈가 안 됐겠죠, 오히려. 그래서 대적 전선 형성은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슈가 되는 걸 여부가 결정하는 거다, 항상. 이번에 그 앞에서 제가 그 한동훈이 세종시 공약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동훈 세종시 국회의전은 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제가 1분도 안 돼서 표에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민주당은 대꾸하지 않고 반대도 안 하지만 그냥 약간 폄훼하는 걸로 반응을 나갈 겁니다.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세종시를 이전하든 무슨 뭐 자기 집으로 이전하든 아무데나 어디로 이전하든 간에 그냥 너 혼자 생각해라. 그런 식으로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슈 정책의 어떤 내용의 정합성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까지를 같이 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